진짜 승자는 한국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죠.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을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며 중국과 비교하면 털끝만큼 작은 나라가 뭐가 대단하냐는 소리였죠.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다 듣고 얘기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번 학기 처음 듣게 된 동아시아와 군사전략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언제나처럼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노트북을 꺼내고 필기할 준비를 마친 저는 브라운 교수님이 입장하기를 기다렸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군사전략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펜타곤에서 자문역을 지냈고 여러 책과 논문을 발표해 학계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특히 동아시아 군사 정세에 관한 그의 분석은 각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고 뒤쪽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앉아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우 정펑과 웨이린 자오가 눈에 띄었죠. 둘 다 베이징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항상 함께 다니며 수업 시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수업 시간이 되자 브라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았고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이번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학생들은 아직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에 교수님은 진짜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하시며 한국의 군사적 위상과 방산업의 급성장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보자 리우 정펑이 비웃듯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흔쾌히 리우를 지목했고 리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리우 정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미국의 그늘 아래 존재해온 나라일 뿐이며 그들의 군사력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 무기의 기술력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리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묻어 있었죠. 리우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웨이린 자오가 바로 거들었습니다. 웨이린은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군사대국은 중국과 러시아뿐이라고 단언했어요. 두 학생의 발언에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비난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운 교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도발적인 의견이 나올수록 교수님의 표정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신호였죠. 강의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1세기 방산업의 새로운 강자, 한국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 뒤로는 세계 지도가 보였고 특이하게도 한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리우와 웨이린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이 가득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점차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을 들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장세였죠.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 자료를 보며 리우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결국 미국의 기술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중국의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웨이린도 바로 거들었는데 한국 무기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적이 없으며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구매하는 것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천천히 메모하더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최근 폴란드와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국가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죠. 특히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은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찾았고 그 결과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사실 저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제가 알던 한국은 주로 삼성과 현대 같은 민간 기업들로 유명한 나라였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 인지도를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니 놀라웠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는지 설명했어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한국은 생존을 위해 자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었고 이것이 오히려 독자적인 방산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리우와 웨이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특히 리우는 한국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하하려 했습니다. 리우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무기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웨이리는 거기에 더해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이 한국산보다 훨씬 뛰어나며 단지 서방 국가들의 견제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더니 흥미로운 반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만약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뿐이라면 왜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이 질문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쉽게 떠올리지 못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방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곧 자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고 이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분석이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사거리와 기동성 그리고 내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나 미국의 유사 무기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었죠. 한국산 무기는 비슷한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40%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들은 주로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군사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의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는 자주 다루었지만 한국 같은 중견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은 신선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수업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전장에서 검증된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이 제목을 보자 리우와 웨이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최근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뛰어난 성능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여러 국가로부터 자주포를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산 K9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였죠. 심지어 나토 국가들도 이 성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K9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우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발언을 시작했어요. 리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는 단지 러시아군의 방심 때문이었을 뿐이며 한국 무기가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과 직접 맞붙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이린도 거들며 한국산 무기는 단지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이지 그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폄하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던 폴란드와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 때문이라는 점을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사례로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소개했어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실전 배치된 이 경공격기는 반군 소탕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운용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무기 체계는 단순히 이론상의 성능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고 실전에서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기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방산업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무인 전투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어체계, 차세대 전투함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무인화 버전과 같은 발전된 무기 시스템은 앞으로의 전장 환경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리우는 한국의 기술 발전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일 뿐이며 진정한 혁신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와 최신형 탄도 미사일 체계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역설했죠. 브라운 교수님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응수했어요. 교수님은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보고서도 이런 모방을 성공하지 못했는지 물었고 이 질문에 리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방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안보 필요에 맞게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수출을 염두에 둔 설계와 생산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 실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매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옵션을 함께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웨이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박을 시도했어요. 웨이리는 그런 협력 모델은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통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단지 중국의 전략을 소규모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수출은 결국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 교수님은 이번에도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다양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활용해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교수님의 말을 빠르게 타이핑하며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이전에 배웠던 국제관계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어요. 중견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틈새 시장 개척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개념들이 한국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들어갔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세계 각국의 전투 상황에서 사용된 무기 시스템의 성능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특히 최근 분쟁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보여준 성과에 초점을 맞췄죠. 교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K9 자주포 성능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집중 포격 속에서도 K9 자주포는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주었고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슈트 앤드 스쿠트 전술 즉 발사 후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는 능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였죠. 리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세를 바꿔 앉으며 그런 자료들은 서방 언론이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리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말은 결국 나토의 선전에 불과하며 진짜 전장에서 입증된 무기는 중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린도 거들며 실제 전투 환경에서 한국 무기는 중국의 최신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산 무기 성능 평가였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사례와 그 이유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2년에 체결한 K9 자주포 100대 이상의 대규모 구매 계약에 주목했어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기를 사용해왔지만 예멘 내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정비의 용이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례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무기 시장이었는데 한국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으니까요. 게다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술적 우수성을 분명히 증명하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폴란드의 사례로 넘어갔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리우는 이번에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리우는 폴란드의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 무기들이 실제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리우의 주장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만약 정치적 이유만으로 무기를 선택한다면 폴란드는 왜 더 강력한 미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리우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했어요. 서방 국가들의 최첨단 무기는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산 무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적응성이었어요. 한국은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무기 시스템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다양한 국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호주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특별히 개조되었다는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음 수업을 예고하셨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의 강의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한국 방산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도서관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에 참전하셨던 전직 해병대 장교였어요. 할아버지는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반갑게 웃으셨어요. 제가 방금 들은 수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한국산 무기와 한국군에 대한 할아버지의 경험을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1968년 여름의 일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할아버지의 해병부대는 한국의 맹호부대와 함께 퀴논 지역에서 합동 정글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베트남의 무더운 장마철이었고 정글은 끈적한 열기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군 부대는 보통 이런 환경에서 48시간 이상 지속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해요. 체력적 한계와 정글에서의 질병 위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맹호부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5일 동안 쉬지 않고 정글 깊숙이 들어가 베트콩의 거점을 찾아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한국군 소대와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놀라운 행군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미군 병사들이 땀에 흠뻑 젖어 탈진 상태에 이를 때도 한국 병사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특히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다며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고 정글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군 부대는 이런 날씨에서는 야영을 선택했지만 한국 부대 지휘관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정보에 따르면 베트콩 주요 거점이 불과 5km 앞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몇몇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한국군과 함께 움직였어요. 미끄러운 진흙길을 통과하고 불어난 개울을 건너며 한밤중에도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한국 병사들이 보여준 끈기와 규율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들은 마침내 베트콩 기지에 도달했어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착한 덕분에 한국군은 베트콩을 완전히 기습할 수 있었고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전 이후 베트콩 포로들이 털어놓은 말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은 한국군을 밤의 귀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추격해오는 한국군은 베트콩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었다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그 작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특별한 능력의 비결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인간 병기로 훈련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분단 이후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군사훈련의 강도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1991년 걸프전 당시의 경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이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의료지원단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당시 K1 전차를 사우디에 배치했는데 할아버지는 한 한국군 장교의 초대로 그 전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그 전차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당시 K1 전차를 다루던 한국 병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5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하루에 2번씩 전차의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정비했어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밤을 새워가며 엔진과 포신의 모래를 제거했고 심지어 사소한 흠집 하나 발견하면 즉시 보수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 한국군 중위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셨어요. 그 중위는 한국산 무기는 우리의 생명이자 자존심이라고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이 한국군과 한국 방산업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거치고 실전에서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 내용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한국 방산업의 성장 뒤에는 단순한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온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 있었던 것이었죠. 통화를 마치며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에 있는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내일 있을 수업을 위해 새로운 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특별한 정신과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리우와 웨이린이 한국을 폄하하는 모습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은 그 어떤 통계 자료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의 수업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리우와 웨이린이 이미 뒷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어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리우의 반격과 웨이린의 논리라고 적힌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중국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은 그 주장들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리우는 자신의 이름이 슬라이드에 등장하자 기분 좋은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리우는 자신있게 손을 들고 지난 시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는 결국 미국에 의존한 것들이며 그들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도 결국은 미군 기술에 기반을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린도 거들며 한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어요. 브라운 교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더니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업의 독자적 기술 개발 과정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처음에는 미국과 협력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이후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어요. K9 자주포의 경우 초기 모델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참고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포신 안정화 시스템과 자동장전 장치 그리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어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이 단순한 기술적 모방이 아니라 실전 경험과 철저한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했어요. 또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한국군의 특별한 근성과 정신이 그들의 무기 개발 철학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신만의 군사적 전략과 기술을 구축해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둔 무기 개발을 해왔고 이것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리우는 제 발언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자체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자주포나 경공격기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리우의 발언을 받아들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군사력이란 단순히 무기의 종류와 수량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웨이리는 한국의 방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미국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한국은 진정한 군사적 자주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완전한 자주 국방을 실현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중요한 무기 수출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웨이린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흥미로운 반문을 제시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자국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나토 국가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한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업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는지 물었어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정 군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이것이 오히려 강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였기에 오히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무기 공급국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독특한 경쟁력이라고 분석했어요. 리우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웨이리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 서방에 편향된 평가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리는 중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성능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한국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또다시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실제 전장에서의 신뢰성이 무기 체계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실전에서 고장나거나 기대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는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그 실전 신뢰성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제 의견에 크게 동의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택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중동의 열악한 사막 환경이나 북유럽의 혹한기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이 한국산 무기의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리우와 웨이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점점 더 한국의 방산업 성공 사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용주의적인 접근과 실전 중심의 개발 철학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될 무렵 브라운 교수님은 오늘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분명 국제관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결론지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리우와 웨이린이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는 달리 오늘 교수님이 보여주신 데이터와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은 한국의 군사적 성취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국 방산업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실의 긴급 취재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한국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 왕국의 왕자 파디르입니다. 왕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집안은 다른 왕족들처럼 큰 힘을 가진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 왕국에서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한 번은 촌수가 먼 사촌이 새 독일차를 사서 자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느꼈던 열등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왕족들의 모임에 갈 때마다 주차장은 최신형 독일차들로 가득했어요. 벤츠나 BMW, 아우디까지 모두 최신 모델이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한국 차를 타고 갔습니다. 물론 좋은 차였지만 다른 왕자들이 타는 독일차에 비하면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독일차가 가진 그 웅장함과 묵직한 엔진 소리는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촌 왕자 하미드는 제가 매번 같은 한국 차를 타고 오는 것을 은근히 비웃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팠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멋진 독일차를 타고 와서 그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죠. 고급 독일차의 가죽 시트와 정교한 내부 디자인은 제 꿈속에서 항상 떠올랐습니다. 특히 왕족 모임에서 가장 화려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주목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해도 주차장에 서 있는 제 한국차 때문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었죠. 그건 마치 완벽한 수트 차림에 싼 신발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모임에 가기 전에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왜 우리만 한국차를 타야 하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한국차가 최고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고집만 부리셨죠. 때로는 아버지의 완고함이 이해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밤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언젠가 최신형 독일차를 타고 왕족 모임에 나타나는 모습을요. 그들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현실은 매일 아침 같은 한국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차의 부드러운 시동 소리를 상상하며 한국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는 독일차들 사이에 홀로 자리한 제 한국차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열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문의 위치,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죠. 때로는 차가 곧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두꺼운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서류를 살펴보고 계셨죠.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확실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독일차를 타고 싶다고요. 아버지께 왜 우리 가문만 한국차를 고집하는지 저도 이제 독일차를 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늘 그렇듯 한국차가 최고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유를 물어보자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깊은 한숨을 내쉰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버지는 한때 큰 욕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기업과 거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죠. 그 유혹에 빠져 신중함을 잃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중국 기업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락했고 결국 그것이 대규모 사기 행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마신 차의 쓴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국가적 사기를 당했다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 사건으로 왕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 가문이 왕족에서 내쫓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슬픔과 후회가 읽혔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무책임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위상이 떨어진 이유, 제가 늘 느꼈던 열등감의 원인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모든 불편함과 소외감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 느꼈던 절망감을 생생하게 표현하셨어요.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가족의 미래까지 위태로웠다고 했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이루고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시는지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죠.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며 아버지는 잠시 서재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왜 한국차를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해지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과거 한국과 진행했던 작은 사업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버지가 생각난 사람은 몇 년 전 만났던 한국인 사업가 김정훈이었죠. 당시 김정훈은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업 관계였고 왕국의 위기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아버지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리야드로 날아왔다고 해요. 아버지의 눈빛이 그때를 회상하며 밝아졌습니다. 김정훈은 중국 기업의 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어요. 놀라운 건 그가 국제 비즈니스법에 정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치밀함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했죠.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하고 국제 변호사들과 연락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김정훈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문제 해결에 몰두했어요. 아버지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정훈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법적 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왕국은 물론 우리 가족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말했어요. 김정훈의 전문성은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과 아시아, 서구의 비즈니스 관행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고 아버지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김정훈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상을 제안했을 때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사양했다고 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죠.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번 맺은 인연은 평생 소중히 여긴다는 그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왕족 내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속에 한국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정훈의 도움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의리를 보여준 것이었죠. 한국인들의 약속을 지키는 정신과 의리에 대한 강한 신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국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선행이 국가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거죠. 이후 아버지는 사우디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능한 많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에 대한 고집은 더욱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김정훈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에서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20년 넘게 간직해왔다고 했어요.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훌륭하고 그들의 제품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력으로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차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실질적인 성능과 안전성에서 독일차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장인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제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차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자 신뢰의 증명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열등감을 느끼며 타던 그 한국차가 사실은 아버지의 깊은 감사함과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치관의 표현이라고요. 독일차의 화려함과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감사라는 것을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차를 고집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독일차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왕실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렸어요. 사우디 전역의 왕족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한국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독일차들로 가득한 주차장에서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행사장 입구에서 저는 샤르프 왕자와 마주쳤습니다. 샤르프 왕자는 왕족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으로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최신형 독일차를 타고 도착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행사장 안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저와 샤르프 왕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샤르프 왕자는 오만하지 않고 친절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제는 자연스럽게 자동차로 옮겨갔어요. 샤르프 왕자는 제가 한국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조롱하는 대신 흥미로워했어요. 그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일차 컬렉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해박한 자동차 지식에 감탄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좋아했어요. 샤르프 왕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날 자신의 독일차로 해안 드라이브를 함께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타보고 싶었던 독일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샤르프 왕자와의 친분은 왕족 사회에서 저희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드라이브를 상상하며 잠들기 전까지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동경해왔던 독일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렜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내일 있을 샤르프 왕자와의 드라이브 사이에서 미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독일차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이 있었어요. 이런 감정의 혼란 속에서 저는 내일 샤르프 왕자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샤르프 왕자와의 드라이브가 기대되어 밤새 설렘으로 뒤척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샤르프 왕자는 이미 그의 최신형 독일차를 반짝반짝 광택이 나도록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그 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샤르프 왕자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의 독일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웅장했어요. 매끈한 곡선과 강렬한 엔진 소리,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드디어 경험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샤르프 왕자는 차의 다양한 기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부터 음성 인식 기능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사우디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해가 지중해를 물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도로에 나서자 차의 부드러운 주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로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샤르프 왕자는 운전에 능숙했고 차는 그의 손동작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의 대비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났어요. 독일 차는 분명 멋지고 화려했지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시트는 고급스러웠지만 오래 앉아있기에는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은 화려했지만 사용하기에는 복잡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한국차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국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인 기능들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실용적인 내부 공간 활용 등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항상 독일차만 동경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차의 장점이 더 와닿았거든요. 샤르프 왕자는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한국차와 비교해서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감상을 이야기했어요. 독일차의 웅장함과 명성은 분명 대단하지만 편의성과 실용성 면에서는 한국차가 더 나은 것 같다고요. 예상과 달리 샤르프 왕자는 불쾌해하지 않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해안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샤르프 왕자도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편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독일차의 잦은 정비와 비싼 부품 가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자동차를 넘어 인생의 가치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드라이브를 계속하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 도로에서 급한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샤르프 왕자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사고의 시작이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샤르프 왕자의 독일차가 급커브에서 미끄러지며 제어를 잃었어요. 차는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곳에는 한 대의 한국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어요. 끔찍한 금속음과 함께 두 차가 부딪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 정신이 몽롱해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샤르프 왕자를 확인했어요. 그도 충격을 받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차의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차의 상태였어요. 독일차의 앞부분은 거의 완전히 망가졌는데 한국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졌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의 안전 구조가 운전자를 보호한 것이 분명했어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독일차의 후드는 구겨져 엔진룸이 드러났지만 한국차는 충격 흡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해 승객실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했어요. 사고 현장에는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경찰과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사고 차량들을 가리켰어요. 특히 샤르프 왕자의 망가진 독일차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족의 차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으니까요. 사고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샤르프 왕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고급 독일차가 한국차보다 더 많은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분명했어요. 몇몇 왕족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샤르프 왕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료진에게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샤르프 왕자가 제 방향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샤르프 왕자는 급기야 사고 원인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독일차의 성능이 갑자기 저하된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어요. 누군가 차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한국차가 특별히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저와 아버지를 그 음모의 일부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샤르프 왕자는
제가 일부러 그를 초대해 한국차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계략을 꾸몄다고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한국차를 고집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와 친해진 타이밍이 모두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황당했지만 현장에 있던 몇몇 왕족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경찰은 샤르프 왕자의 주장에 따라 양쪽 차량을 모두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왕족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졌거든요. 더구나 샤르프 왕자는 저희 가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어요. 곧 사고 현장은 특별수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전문가들이 불려왔습니다. 두 차량은 정밀 감식을 위해 특별시설로 이동되었어요. 샤르프 왕자의 주장은 빠르게 왕족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어요. 독일차가 한국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몇 시간 만에 소문은 왕족 전체로 퍼졌고 저희 가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샤르프 왕자를 모함하려 했다는 말까지 퍼뜨렸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한편으로는 샤르프 왕자와의 관계도 중요했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가문의 명예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잘못 흘러가면 아버지가 겨우 회복한 왕족 내 위상이 다시 추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치지 않아 안심하셨지만 샤르프 왕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확신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사고 조사를 맡은 전문가들이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두 차량의 손상 정도 차이가 명백하다고 인정했지만 아직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소식은 왕족 사회에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샤르프 왕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주장이 검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독일차와 한국차의 단순한 충돌 사고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특별조사단은 두 차량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조사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차가 특별히 개조되거나 변형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량은 표준 모델보다도 약간 구형이었다고 했어요. 또한 조사 결과 저와 아버지가 이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샤르프 왕자의 의혹과 달리 차량 조작이나 모함 시도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증거들은 이 사고가 순전히 우연한 사고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표에 많은 왕족들은 저희 가문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차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차는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 흡수 시스템과 승객 보호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차체는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돌 유형을 대비한 안전지대와 크럼플 존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반면 샤르프 왕자의 독일차는 외관과 엔진 성능에 집중되어 있었고 충돌 시 안전성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고속주행 중 급격한 방향 전환 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흥미롭게도 이 모델은 유럽에서는 이미 몇 가지 안전성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인정한 설계상의 약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사우디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조사단은 또한 한국차 제조사의 안전에 대한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차량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가격대의 차량에 동일한 안전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는 고급차만 안전하고 저가형 모델은 안전성을 타협하는 일부 유럽 제조사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왕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독일차의 우수성을 당연시해온 많은 왕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는 여전히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젊은 왕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듣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는지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개발해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이 그들의 제품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샤르프 왕자는 조사 결과 발표 후 며칠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일주일 후 공식 성명을 통해 자신의 의혹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왕족으로서 보기 드문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샤르프 왕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왕궁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샤르프 왕자는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한 자세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문에 큰 신뢰를 범했다며 미안하다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샤르프 왕자는 자신이 얼마나 독일차의 명성에 현혹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독일차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고를 통해 그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샤르프 왕자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샤르프 왕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자동차 딜러십에 한국차 브랜드를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왕족이 운영하는 딜러십에 한국차가 들어오는 것은 사우디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차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샤르프 왕자의 변화는 다른 왕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자 다른 왕족들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왕자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차를 직접 시승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는 기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국 제품의 가치를 알아봤던 자신의 안목이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어요. 특히 샤르프 왕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변화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저와 샤르프 왕자의 우연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선택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해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왕국 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샤르프 왕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십의 한국차 브랜드가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왕족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정한 인정으로 바뀌어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차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고집으로 타게 된 차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기술력과 철학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적인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비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기적인 안목에 감명받았어요. 샤르프 왕자는 저와 함께 한국 자동차 기업을 직접 방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자동차 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둘러볼 수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일하는 생산 라인,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연구소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방문 중에 저희는 김정은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그는 이제 은퇴한 사업가였지만 여전히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은 겸손함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사우디로 돌아온 후 샤르프 왕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왕족 사회에 한국차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왕족들이 한국차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차장에 한국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던 한국차는 이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신뢰와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 자신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과 겉모습에 너무 신경 썼지만 이제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대중의 인식과 다른 길을 걷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